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서역기행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도선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지저분을 하지만 이렇게 심지어 이제 또까지 이제 네. 오물까지 다 이제 뒤집어 쓰면서 뒤집어 미친 쓰고 척 하면서 네, 했었던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도산 선생에게 그 피해를 빌려고 통방 했던. 혐의가 안 네. 돌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네. 아무튼 그 사건 그 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서대문 연구소 투옥과 서거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서대문 연구소 계실 때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야기가 다 안 끝나서 이제 그때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옥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특별사동에 독방에 수감돼 계시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상당히 이미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그 김병로 변호사, 네네. 전에 권오설 선생 때도 맞아요. 이제 그런 민족 변호사 몇 변호사, 사람. 네. 근데 이분들이 또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네. 김병로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준 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 이미 신경통과 소화불량이 매우 극심하다.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고 겨울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김병로 변호사나 또 그때 권오설 선생 때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던 이인 변호사 이런 민족 변호사들이 이제 무료 변론을 이제 자청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이 변론을 사절하겠다 이거예요. 왜? 변호를 받지 않겠다. 뭐 구구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네. 변론을 사절한다. 사실 뭐 첫 번째 때는 잘못한 게 없긴 했었죠. 지금 이 당시에는 윤봉길 맞습니다. 의사. 실제로 그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 지난주 걸 생각하면 윤봉길 의사 때문에 감옥에 잡혀왔는데 네. 실제 이 윤봉길 의사가 그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사건의 주동자 및 이렇게 계속 짠 사람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지 안창호 선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끌려온 겁니다, 진짜. 네,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변호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변론은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어쨌든 재판은 받아야 되니까 그치. 수속하고 그다음에 연락하고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실무적인 행정사무, 부분, 그치. 실무적인 부분 그런 거에 조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면회가 와가지고 이런 소식들을 밖으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네. 바깥의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하면 좋죠. 사실. 네. 그런 조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 그 국선 변호인이 법적으로 그냥 선 것 같기도 해요. 따로. 그래서 아무튼 첫 공판이 12월 달에 열리는데 이때 또 이제 방청객이 막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또 출동해서 신분 조사를 일일이 다 하고 입정을 시키고 네. 처음에 이제 그 출석하기 전에 그 공판 관련한 관계자들만 나와서 사실 심리를 다 하고 나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친족 7명만 남기고 다 방청객들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출정해서 본격 심리가 진행되고 이게 그 빨리 진행돼서 12월 26일에 이미 징역 4년형 판결이 납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요. 그냥 거물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침 그때 거물을 하나 잡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치안유지법이란 핑계를 댄 거죠. 네. 치안유지법 핑계를 대고 그냥 감옥에. 예. 이게 변론도 안 받았는데 항소를 하겠어요? 그렇죠. 항소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무소 방문했던 다른 변호인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셨다 그래요. 30년 독립운동이 겨우 4년 징역밖에 남은 게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 1심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대전형무소로 이감을 가게 되고요. 네, 서대문 형무소 계시다가 이제 대전으로 간 거죠. 네, 이제 형이 확정됐으니까. 네. 거기서 1935년 2월에
그때 가출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감형이 된 거예요. 몇 달 정도 된 거겠죠. 1932년에 체포됐으니까 뭐 거의 만 3년 가까이를 이미 옥살이했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감형 조치로 가출옥을 해가지고 서울에 오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납니다. 떠들썩하게 도산이 서울에 온다. 그치. 추록해서 서울에 온다. 뉴스에 나고요. 서울에서 좀 쉰 다음에 이제 원래 그 고향이 평안도 평양 근처니까 평양으로 가요. 평양에서 가가지고 뭐 그때 이제 여운형, 그다음에 이제 조만식 선생이 이제 평양을 본거지로 한 일종의 기독교계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안창호 선생도 기독교계 인사하고 동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4천여 명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쉬시다가 이제 몸을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도산하면 이제 또 그 항상 이제 붙어 다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광수, 춘원 이광수입니다. 나중에 도산의 이제 마지막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2차 서대문연구소 투옥 과정에서도 결국 이광수와 이제 한데 엮여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광수 등과 함께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연설 같은 걸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설이 계속 제재를 당합니다. 제재를 당하고 결국은 그 일제 경찰에서는 도산 환영 목적의 대중 집회를 다 금지를 시키고 심지어 그 평양의 어느 교회에 그냥 예배를 가서 뭐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통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이제 이 인물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산 선생이 뭐 딱히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 상태예요. 사실 뭐 그렇죠.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제 대보산이라는 곳에 그 송태산장이라는 그냥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이제 요양도 하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고 뭐 그렇게 이제 소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한 2년 됩니다. 그렇게 한 2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안창호 선생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제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게 수양동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보산에서 말 그대로 그냥 은둔에 계시는 거죠. 거의 뭐 아무 사실 뭐 진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흐르고 1937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 세월이 참 일제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던 세월인데 1937년이 되면 7월에 이른바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게 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조짐은 다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그 37년 2월에 그 일본 그 본토 안에서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본이 아주 본격적으로 군국주의화의 길을 치닫는 게 이제 1937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조금만 세가지고 일본을 이겼으면 일본이 좀 그랬지 않나. 다 이겨버리는 바람에 막 태평전쟁까지 일으키고 막.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대립구도가 그러고 보니 참 심각해진다는 상황이 드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때 일본이 그러니까 그 35년 지나 36년, 37년 이렇게 되면 이른바 그 내부적으로는 군국주의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우리 조선을 향해서는 일종의 그 황민화 작업, 그렇죠. 그게 본격화되는 시기가 접어들고 신사참배 강요라던가. 요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그 독립투사지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19년도 뭐 3.1운동부터 해가지고 했었던 분들이 급격하게 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른바 변절. 그리고 친일 행위를 하게 되고 등등등 하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아주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수양동우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1937년 6월에 이 사건이 터지는데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산도 다시 체포되고 서대문연구소에 투옥되고, 투옥 도중에 심지어 재판도 못 받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보석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네네네. 네,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수양 동호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른바 이제 해외에 우리가 일찌감치 나가서 뭐 무장투쟁하는 그 노선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계열 운동이 있었고. 뚜렷이 한 세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른바 지식인 자본가 등을 이제 위시한 민족주의자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운동의 계열이 있죠. 이런 뭐 교육을 해야 돼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안창호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그쪽이었죠. 관련이 돼 있고. 네. 예.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른바 실력 양성론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어디나 뭐 어떤 식으로든 다 그런 식의 방향은 다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이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 나름의 그 뭐랄까 일리가 있죠. 그렇죠. 예, 일리가 있죠. 예. 실력 양성과 문화운동 이런 거를 이제 전개한 아주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이게 근데 1922년에 이 단체를 결국 이제 주도하게 되는 인물이 이광수예요. 이광수가 상해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설립했던 흥사단의 일종의 한국 조직처럼 수양 동맹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평양에서 또 안창호 선생이 세웠던 대성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소개됐던 조만식 선생이 물산장려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일으키는데 그런 것과 관계된 인사들이 동호구락부라는 거를 또 결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입니다. 수양동맹의 동호구락부. 나중에 이제 이승만과 또 관련 있는 인물들이 만드는 흥업구락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다 이제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인데 주로 뭐냐면은 주로 아마 이제 그 당시 주로 이제 서구적인 뭐랄까 근대화,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에 있고. 그런 문물에 좀 밝으려면 이제 개신교 쪽의 라인이 그 당시로는 그게 가장 이제 직통하는 그거니까 개신교 계열의 이제 지식인 자산가 계급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드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거죠. 네, 시민단체. 구락부가 클럽이잖아요. 클럽. 네, 클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같이 그걸 다지는 친분을 다지면서 뭐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자.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더라. 시민단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상당수가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좀 드문 변호사, 의사, 교육자, 뭐 작가, 상공인 혹은 이제 기독교 계열의 지도자들 이런 이제 굳이 계급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르주아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면은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격도 비슷하고 또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구심점이 또 있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이 직접 국내에 뭐 들어와 가지고 뭘 한 건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이제 1926년에 수양 동호회라는 것으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계몽운동, 생활문화운동 뭐 이런 걸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고 저 평안북도에 가면 선천, 안악 뭐 이런 데 이제 다 기독교세가 강했던 데거든요. 그런 데 이제 지부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평가는 뭐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차피 그 서구 근대성의 그 힘의 논리에 종속된 서구적 한계가 있다. 네, 그렇죠. 사고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를 곧 그 계몽이자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사실 적대적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계급적 한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일제에 대한 구조적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뭐 나중에 변절하게 되는 내적 한계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너무 근데 결과론적이긴 하죠.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막상 또 보면 또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또 따지고 보면 안창호 선생의 노선이 비단 거기에 국한되지는 또 않았다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은 사실 무장투쟁 노선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안창호 선생이 줄곧 혁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흥사단 관련해서 1929년에 안창호 선생이 쓴 서신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도 하세요. 우리 흥사단은 평범한 수양주의로 성립된 수양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의 자격을 양성하고자 하는 혁명훈련단체입니다. 이광수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결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개개인이 다 달랐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참여한 개개인들이. 수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수양 동호회 사건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냥 뭐 일종의 개량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단체를 일제가 굳이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뭐 그냥 체제 내에서 우리는 뭐 뭔가 좀 이렇게 그 온건하게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그거를 이렇게 지켜내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정도 수준의 굳이 뭐 분란을 일으키고 네. 뭐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표면적으로는 네. 표방하고 얼마든지 일제도 이들과 사실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협력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체를 굳이 들쑤셔서 이 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시키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혐의를 씌우기를 이게 결국 해외 독립운동 조직의 국내 연대 조직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몇 가지 아주 사소한 혐의들을 예를 들면 조선 장로교 교육부에 미국 장로교 명의로 좀 돈이 거액이 입금되는데 이거 단순 선교 지원금 아니고 미국에 있는 너희 조선인 단체가 보낸 거지 뭐 이러면서 그 보내긴 거기서 보냈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누가 보냈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공공연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네. 그다음에 이제 1937년 경선 기독교 청년 면제회에서 금주 운동을 벌이는데 금주 운동 뭐 금연 운동 이런 거 벌이는데 그 수양동호회가 이제 뭐 멸망에 함한 민족을 구출하려는 기독교인의 역할 뭐 이런 유인물을 발송했다고 그걸 이제 시비 걸어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문제였구나. 네, 그걸 시비 걸어서 그래서 그 서울 평양 선천 안학 그 지회 관계자들 한 180여 명을 구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49명 기소, 57명은 기소 유예, 75명은 기소 중지, 안창호 선생 등 3분은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그런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군국주의화되는 노선 상의 어떤 그 판단들인 것 같은데 약간 안창호 선생님은 감옥에 가는 스토리는 되게 억울하게 가시는군요. 기구하죠. 억울해요, 약간. 정말. 왜냐면 실제 자기 게 아니야 보면. 네. 그리고 당신이 사실 이때 이 단체들과 관련해서 무슨 구체적인 활동도 못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감옥 갔을 때도 윤목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옥 가고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특별히 오히려 이제 같은 성격인지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조직의 활동 때문에 감옥에 가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연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다 공공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 구성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산가들 혹은 지식인들의 개량주의적 단체로구만. 그렇게 여겨지던 수양동호회 그다음에 이제 이듬해 또 흥업구락부도 일본이 또 그렇게 이제 결국 들쑤시게 되는데. 두 단체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벌임으로써 사실은 이제 국내에 남아있던 아주 그 뭐랄까요 잠재적 저항 세력의 싹을 자르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를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단이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해버리는 명망가들을 다 그냥 잡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회유 작업을 벌여서 결국 단체 구성원 이것까지도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 이듬해 37년에 대규모 이제 검속을 하고 38년이 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가 이른바 사상정량서라는 것을 이제 일괄로 제출을 하고 나중에 적극적 친일로 나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계기가 된 그런 이제 사건이죠. 이게 그 이광수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광수가 실제로 여기서 처음에는 5년형을 받게 되는데 그 중간에 나가요. 그 다음 변신하는 거죠, 이광수가. 근데 안창호 선생은 이 사건이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있다가. 예.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사건으로 그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뭐 항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도 무죄 선고가 나와요. 경성지법에서도. 어. 근데 검찰이 항소해서 나중에 이제 복심원에서 징역 5년에서 2년까지 선고가 되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다 전향할 사람들은 다 했고 최종적으로 1941년 11월에 경성고등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됩니다. 네. 약간 그 일본 입장에서는 군국주의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뭐 다 할 건 거뒀다. 네. 뭐 그래서 무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럴 들고. 수도 있죠. 네. 이미 전향할 사람들은 네. 다 시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따먹을 과실은 다 따먹은 것 같은데 네. 무죄 약간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인물들은 다 뭐 이미 사망했거나 갇혀 있거나. 그래 갇혀 있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죄를 받고 이제 뭐 전향은 굳이 안 했는데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한 1년쯤 후에 상당수가 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또 아. 거의 해방될 때까지 갇혀 계십니다. 아. 네,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런 어떤 급작스럽다기보다는 결국 예정돼 있던 그 군국주의와의 그 노선 변경,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황민화 작업, 적극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면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하필 그 뭐 자기네들이 잡아들여온 거지만 한국에 있게 된 도산의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양동호회 사건의 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그런 실력 양성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친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과정에서 일제에서는 보도를 아예 엄금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이광수의 그 회고에도 실제로 검거 공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일체 신문 보도를 금지했다라고 이광수도 얘기하고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언론 보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관계자 체포 초기인 1937년 6월 뭐 8일, 9일, 11일 요 기사만 몇 개 있습니다. 몇 명을 잡아들였다. 몇 명을 잡아들여서 뭐 조사 중이라 한다. 근데 뭐 이 사건이 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짧은 기사들만 몇 개 있고요. 그게 답니다. 그 나중에 재판 판결 뭐 무죄 뭐 이런 거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안창호 선생이 그 안도산도 소환되었다. 기사 한 줄 나오고 그 다음에 끝.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큰 위험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일제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쵸. 영광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아마 좀 우려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한 4달 넘게 취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로 다 잡혀 들어와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뭐 짐작이 되시겠지만 180명이 잡혀 들어와서 들어왔으면 지금 되게 커진 경찰서에서도 180명은 수용 쉽지 못하죠.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수용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다 수용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진짜 열악했을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시는 그 국어학자 김윤경 선생이라고 계신데 이때 잡혀 들어오셨다가 그 옥살이 하시고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또 옥살이하는 그런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의 회고담에 의하면 일단 새순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고 먹을 물도 하루 3때 소위 식사 때에만 연명할 정도로 얻어먹었다. 먹이는 밥은 보리밥에 소금 넣고 삶은 멸치 몇 마리, 그 분량은 3때에 주는 밥을 다 합해도 보통 사람이 한 끼에 먹는 분량도 못 됐다. 그리고는 엄청난 고문이 자행되는데 김윤경 선생이 자기가 받은 고문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눕혀서 어떻게 해가지고 얼굴에 뭐 수건인지 걸레인지를 덮어 씌우고 바켓에 물을 담아서 이 우리로 줄줄줄 붓고 그 숨 쉬려다 보니 그 물이 막 폐로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그 물고문 말고도 뭐 비행기 태우기, 발길로 차기, 무업 물건을 들려서 반쯤 엉거주춤하고 끌어서 서 있게 하기, 진짜 싫다. 수없이 뺨치기, 총이나 죽도로 뼈가 어긋나도록 쥐어지르기. 뭐 이렇게 취조를 받으니 도산 선생이
안 그래도 안 좋은 병약한 상태인데요, 상태였는데 건강이. 아주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었겠죠. 예. 그리고는 11월 달에 서대문형 무소로 이제 다 들어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여름에 잡혀서 4개월 동안 거기서 이렇게 살고. 버글버글하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문까지 당하고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이제 11월 달에 추워진 때 서대문형 무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이제 지난번 32년에 잡혀서 사진하고 아이고. 비교해 보면 불과 5년인데 그 거의 이제 백발이 다 됩니다. 그때는 이제 검은 머리 그쵸, 검은 그쵸, 수염이 그쵸.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이때 같이 잡혔던 이제 장리욱 선생이라고 그 자유당 정권 때 서울대 총장을 하는데 이제 정권에 밉보여가지고 금방 쫓겨나시고 4.19 혁명 나고 주미대사로 임명되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그만두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이 그때 이제 서대문형무소를 같이 간 그 첫날 서대문형무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또 회고를 한 내용을 보면 수감자 한 사람씩 옷을 벗게 하고 소독수를 분사를 했대요. 11월이면 춥잖아요. 아, 진짜 춥겠다. 그리고 몇 달을 고문당해서 다 그치. 몸 상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고통스럽게 나뒹굴고 막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도산의 차례도 왔다. 옷을 벗고 나선 그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피골상접이었다. 굽어진 젓가락 같은 그 다리, 갈빗대가 아른거리는 그 흉부, 반쯤 빈 자루같이 된 그 배집, 모든 비례를 잃은 듯이 길어 보이는 그 두 팔은 거의 저승의 시민을 보는 듯도 하였다. 그는 앙상한 얼굴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러 동지들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는 영성하게 된, 그러니까 그 거의 뭐 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영에 가깝게 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몸 전부를 용하게도 통허하고 서서 세차게 발사되는 차디찬 소독수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또 전부 독방에 감금됩니다. 아마 이때 감금된 독방은 그 도산이 처음에 32년에 감금되었던 그 특별 사동 말고 그때 이미 이제 짓기 시작해서 새로 지은. 구치감이라는 걸 짓다 그랬잖아요. 거기였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네. 그리고 이때 식사가 콩밥, 잡곡밥 한 덩이, 주먹밥 한 덩이에 거기에 소금을 한 줌 줘서 그걸 뿌려서 먹는 게 다였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방 건강이 악화됐죠. 네.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게 될 지경이 되니까 12월 24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돼서 바로 병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성제대 부속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듬해 3월 10일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감시를 계속 붙여서 가족과 극소수 지인들 외에는 문병도 거의 못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누가 지급을 이제 대납을 하니까 누군지 이제 그것도 막 조사를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잠시 이미 혼수 상태로 막 들어갔다가 다시 깼다 뭐 이걸 반복하는데 깨셨을 때 이제 의사가 이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이제 그 통지를 하니까 유언을 그렇게 하셨대요. 이제 당신이 불민한 사람이다. 더구나 이 동지들을 옥중에 둔 채로 나만 이렇게 뜨뜻한 병실에서 정성스러운 치료와 간호를 받았으니 죽기도 죄스럽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고 사망 기사가 나오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이 그냥 사망했다. 그냥 병환이 위중하여 작년 12월 24일 경성대학 병원 뭐 내과에 입원하여 이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오후 8시경에는 아주 혼수 상태로 들어가 10일 오전 0시 다시 손길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주치 병원이 입원할 당시에 폐결핵, 등막염, 복막염, 위하수 등 괴로운 병이 극히 위중하던 중 최근에는 장결핵까지 덮치었었다 하며 바른편, 그러니까 오른쪽 폐는 거의 다 기능이 멎은 상태에 있었는데 뭐 연명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연명 치료를 한 것 같고 장례도 일제가 이제 주의 및 제한망침을 통보해서 추도에 불가. 장례식 참석자는 근친자 포함 아주 불과 몇 명만, 뭐 일반인 조문도 다 금지하고 형사들이 영안실에 수십 명 배치돼서 3일 후에 이제 발인을 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영구차 앞뒤로도 경찰 차량이 경계를 했고 길가에도 경찰들을 다 배치를 했고 시내에서 마무리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통제했대요. 통제하고 뭐 보도도 보면 그냥 사정에 의하여 공식 장례는 폐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예.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일을 빌미로 그렇죠. 사실은 그 독립운동계의 굉장히 그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산이 그 상징성 때문에 잡혀 들어와서 고초를 당하고 또 건강도 사실 그 때문에 굉장히 악화가 됐고 결국은 그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네, 그 과정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 서대문 연구소에 2차례 투옥되는 일이 있었다. 저는 약간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 뭐 무장투쟁이다, 뭐 공산혁명 관련된 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온건하다, 이건 좀 더 강성이다, 이건 고생이 더 했다, 이건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 네, 왜냐면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 중국에서 실력을 키우자면서 학교를 만들고 등등 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변절을 했었을까. 네. 약간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일부 지체체에서 그냥 감시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는 그 변절한 사람들이 뭐 이해할 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거는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타협적이고 어떤 건 이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환경에 있었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일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결과론적인 판단은 네. 가장 쉬운 판단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일제의 정책도 굉장히 극단화돼서 내몰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그 개개인이나 어느 단체들의 선택이란 것도 어떤 식의 그 융통성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다 변절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창호 선생은 어쨌든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끝끝내 이렇게 했었다는 것 자체가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약간 안창호 선생을 저도 약간 그런 편견? 뭐냐면은 뭐 약간 유한 운동 이런 거를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 설명 듣고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라면은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약간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되돌아보고 이런 노선의 한계가 뭐 이랬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또 그 개별 인물들의 그 어떤 의도나 또는 그 전체적으로 긴 세월을 걸쳐서 보여준 어떤 일관성 있는 태도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 보면 또 이제 좀 다른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충분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과 서대문 형무소의 인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